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네요. 그럼 오늘도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얼마 전 멋진 남자와 재혼을 한 40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는데요. 지금의 삶이 찾아오기 전 남편과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남자와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 사연 속에 별난 남자들이 참 많은데 제 남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사연을 몇 자 끄적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지극히 평범한 소개팅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정말 좋은 남자가 있다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보게 되었죠. 사실 소개팅해주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남편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인사를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인상이 굉장히 선했어요. 소개팅을 주선해준 선배의 말처럼 얼굴에 착함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이는 저와 식사하는 내내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재밌는 농담으로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러다 식당에 할머니 한 분이 초콜릿을 팔러 들어오셨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할머니를 제지하지 않아 여러 손님들에게 초콜릿을 내밀며 손가락 2개를 펴고 2,000원이라고 알리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1,000원짜리 초콜릿을 2배로 주고 사지 않았고 할머니는 이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저와 소개팅을 하고 있던 승재 씨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꺼냈어요. 할머니, 초콜릿 5개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돈을 받았고 초콜릿을 승재 씨에게 넘겨주고 식당을 벗어났답니다. 저는 승재 씨가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훤히 보였거든요. 여하튼 그는 저에게 초콜릿 뭉치를 건넸습니다. 자, 채경 씨, 나중에 이걸로 당 충전하세요. 네? 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승재 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 보고 알 수 없으니 몇 번 더 만나보기로 생각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다음에 만난 장소는 색색의 꽃이 만개한 대공원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간 날 때 혼자서라도 꽃 구경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승재 씨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그리로 데려갔답니다. 저희는 커피를 들고 공원의 길을 거닐었어요. 흩날리는 꽃잎의 향기를 맡으니 저도 모르게 승재 씨가 호감적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따스하고 선선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옆으로 전동 킥보드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커피를 놓칠 뻔했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승재 씨가 몇 발짝 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몸을 옆으로 잡아당겼어요. 킥보드에 부딪힐까봐 재빨리 움직인 거죠. 킥보드를 탄 학생은 그러거나 말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요즘엔 저 전동 킥보드가 난리네요. 고마워요, 젊은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인도에서 저런 걸 타는지 원? 어쨌든 젊은이 덕분에 큰일은 면했네요. 별 말씀을요. 그럼 꽃구경 즐겁게 하세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승재 씨가 식당에서 할머니에게 초콜릿을 산 게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란 걸 말이죠. 이 남자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된 사람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승재 씨에게 마음이 열렸고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고 나서야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사귀는 동안에 서로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는데 승재 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할 운명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에게는 승재 씨가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는 순간이 그랬답니다. 단점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재 씨의 단점이 하나 보였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을 열긴 했는데
승재 씨는 지나칠 만큼 효심이 깊은 효자였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아무래도 월급쟁이보다 돈을 더 잘 벌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각각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매달 홍삼이나 산양삼즙 같은 비싼 식품을 사서 드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데이트 중에 부모님이 전화로 뭔가를 부탁하면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나쁜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효자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게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1번인 사람보다는 저를 1번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지경아, 나에게는 1번은 당연히 너지.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자주 챙겨드리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늦둥이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 그래서 아들 된 도리를 할 뿐이라고. 만약 치경이 너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진짜야? 내가 자기한테 1번이야? 그런데 자기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네? 누가 자기랑 결혼하겠대? 지경아, 난 무조건 네가 1번이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 진심으로 말이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응? 그렇게 한번 충격을 주고 나니 승재 씨는 정말 저를 1번으로 위해주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아예 부모님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는데도 제 기분이 상할 작은 요소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더 보내고 나서 승재 씨의 결혼하자는 청혼에 쉽게 받아주었네요. 승재 씨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서 신혼집을 근사한 주택으로 마련했습니다.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시댁과 너무 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을 찾아와 살림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감사하긴 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가, 냉장고에 승재 좋아하는 반찬 가득 넣어놨으니까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바빠봐야 승재만큼은 아니니까 남는 시간에 살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내조도 좀 잘해줘라. 자고로 여자는 밥도 잘해야 되고 살림도 모르는 거 없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며칠 전에 승재가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이 와이셔츠에 구김이 많던데 웬만하면 다림질도 좀 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허리를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신경 쓰긴 하는데 저도 그이랑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똑같이 나눠서 살림하거나 그게 안 되면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아들이 우선이고 남녀는 다르다는 걸 강요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못마땅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말대답을 하는 며느리이니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저와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각자 분리수거할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오시는 길에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 걸 보자마자 인상을 심하게 구기시더라고요. 승재야, 네가 왜 이런 걸?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손에 든 건 다 뭐예요? 어머, 어머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사를 나누자 시어머니는 저희 출근한 사이에 사골국을 끓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없을 때 사골 좀 끓여놓으마. 그래도 괜찮지 아가? 아, 그럼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몸보신하는데 당연히 좋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싫었습니다. 신혼생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자주 오시는지 아무리 늦둥이고 귀한 아들이어도 선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주말엔 저나 남편이 쉬기 때문에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가곤 했어요. 그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오길 바라는 눈치를 자주 주곤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에 제발 시부모님 생각 좀 그만하라고 일러주었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친정도 한 달에 한 번 가야 한다고 말해주니 쉽게 알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하튼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아주 사랑 넘치게 반겨주셨어요. 저 말고 남편을 말이죠. 저는 그냥 왔냐라고 짧게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나면 저도 며느리 노릇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돈 봉투를 두 분께 드리고 나왔어요. 100만 원이 든 두 개의 봉투를 말이죠.
그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서 경제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시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걸 보면 아예 드리자는 말은 못하고 금액을 조금 줄여서 드리자고 제안을 한답니다. 이에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다음에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1년 후 남편 사업이 내리막을 심하게 타다 못해 부도까지 맞고 말았어요. 지경아, 어떡하면 좋지? 나 완전히 망했어. 우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뭐야, 상황이 그 정도였어? 나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가 다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해? 그래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그게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당분간은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대신 개인 회생 신청하고 바로 일어설게. 얼마 전 선배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로 해서 금세 재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서울 바닥에 집을 마련할 만큼 큰 돈은 아니어서 남편이 회생 절차를 밟고 남은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고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을 심하게 걱정하면서도 함께 살게 되어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여기선 저만 이방인일 뿐이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피해서 빠져나가며 눈치껏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함께 지낸 지 일주일 만에 저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아가, 너 출퇴근 시간을 보니 거의 공무원 같더라. 내가 보기엔 살림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일단 아침 저녁은 네가 차리거라.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접시에 올리고 밥만 하면 되니까 간단할 거야.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 네? 저녁은 그렇다 쳐도 아침도요? 저 아침엔 출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그럼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냐? 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게냐?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게 없네. 알아들었으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라. 저는 요즘 아침 먹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하려다가 시댁에 얹혀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꾹 참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튿날부터 제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처음부터 혼이 났답니다. 아가, 너는 내가 반찬만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고 정말 반찬만 꺼낸 거냐? 국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시아버지는 국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니까 칼칼한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와라. 어머님 죄송해요.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만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그래, 괜찮다, 아가. 나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도록 하자. 다행히 시아버지가 수저를 드시며 식사를 시작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가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저를 쏘아부셨어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도 회사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아침 차리기는 너무 무리인 듯해 그 다음날부턴 아침을 차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할 임무를 하나 더 늘려주셨습니다. 너 밥상 차리는 게 힘들면 그럼 이번 주부터는 네가 빨래 좀 하거라. 빨래 양은 많지 않은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 매일 해야 할 거야. 그래도 세탁기가 알아서 빨아주니까 힘들진 않지? 매일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물 낭비, 전기 낭비인 것 같아요. 저와 승재 씨는 주말에만 빨래를 했어요. 넌 시어머니가 말하면 한 번에 알겠다고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자원이 낭비되는 게 걱정이면 손으로 빨든가. 요즘 아침에 해가 쨍쨍하니까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나가라. 제가 무슨 대답을 해도 시어머니는 통하지 않았어요. 마치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댁 식구들의 빨래를 책임지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뒤집어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있으면 늘상 헤헤거리며 시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 못 가서 저에게 임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림이 추가된다면 보나마나 청소겠죠? 시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네가 출근하면 내가 청소를 하긴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바닥에 먼지가 앉으니 간단하게 걸레질 좀 하렴. 어때, 간단하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한꺼번에 일을 주지 않고 하나씩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 어머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재 씨가 망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제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다음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시아버지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힘들지? 네 시애미가 나이가 있다 보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새애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 시애비가 이렇게 부탁하마. 정말 미치겠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악덕 며느리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어머님이 시키는 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답니다. 이렇게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지내야 하니 살이 쭉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다 신경질을 내고 싶었는데 제 옆에 남편이 보이더군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만든 주범이었죠.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망해놓고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 좋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바로 남편을 살림에 투입시키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남편과 함께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놀란 눈으로 저희를 보시더군요. 그래서 전 한술 더 뜨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빨래 다 돌아갔다. 가서 빨래 좀 널고 와. 빨래 널고 올게. 귀하디 귀한 아들이 빨래를 널러 가자 시어머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떠올려 봤지만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아침찌개는 동태탕이에요. 유튜브 보고 따라서 해봤는데 제법 맛이 좋아요. 어서 앉으세요.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못마땅한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승재야, 그만해. 엄마가 할 테니까 당장 들어와. 양말 하나도 빨아본 적이 없는 녀석이 무슨 빨래를 하고 있니?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엄마, 요즘 남편들은 이런 거 다 해요. 나도 채경이랑 둘이 살 때는 많이 해봤다고요. 뭐? 뭐야? 아유, 이 멍청한 녀석. 그렇게 저는 남편 카드를 써서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또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 시집살이도 나름 할만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림하는 걸 며칠 보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와 다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네 서방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되겠니? 어머님, 요즘 살림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똑같이 하는 거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난 옛날 사람이라 내 아들이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랑 내가 살림을 나눠서 하자. 내가 월수금 책임질 테니 네가 화목토를 맡거라. 일요일은 그날 상황 봐서 같이 하든가 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일하는 꼴을 보기 싫어 이 같은 방법을 제안하셨고 저는 일주일에 3일이라도 편하면 좋겠다 싶어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림을 맡은 월수금에는 아침에 늦잠을 자기도 했고 저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도 안 쓰는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빨래를 돌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게 시어머니인데 빨래를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살림하는 날에는 반찬도 손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고 조금 귀찮긴 했지만 제 할 일을 해냈죠. 시아버지도 제가 만든 반찬이 시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맛있다고 칭찬을 자주 하셨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집에서 옥신각신하며 잘 버티고 있던 와중에 제가 몸살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남편에게 아침상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제 방으로 들어와 야단을 치셨습니다. 넌 뭐 하는 애니?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왜 승재한테 아침상을 차리라고 한 거야? 지금 너 꾀병 부리냐? 어머님, 꾀병이라니요. 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못한다.
당장 일어나서 네 할 일을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덮고 있던 제 이불을 확 걷어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방에 막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며느리여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매번 살림 대충 하시고 저한테 넘기셨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 치사하게 구신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몸도 아프고 화도 나서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언성을 높이며 또 야단을 치셨어요.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시애미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드는 거야? 넌 이 늙은 시애미가 살림 좀 미룬 게 그렇게 고가웠냐? 그리고 뭐? 치사하게 굴었다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어디 어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몸살 걸렸다고 안 죽어! 저는 33년 인생을 살며 그 순간이 가장 화가 솟구쳤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며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의 말과 삿대질이 진짜 화나게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잠시 나가 계세요. 맡은 일은 제대로 해야죠. 금방 아침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방에서 나가셨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114에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전화를 연결했어요. 정확히 10분 후 시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빼꼼 열고 남편에게 자기야, 가서 문 좀 열어줘 하고 말하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윽고 가정부가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전화로 아침상을 차리고 치우는 것과 청소와 빨래까지 의뢰하고 계좌로 선입금까지 했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기가 막히셨는지 또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치셨어요. 이게 아주 막 나가는구나. 밥 차리는 게 귀찮아서 가정부를 불러? 도대체 넌 친정에서 어떻게 자란 거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냐고? 시어머니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또 넘으셨어요. 저는 발악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할 말만 했답니다. 저 회사에 병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건들지 마세요. 가정부 불렀으니까 밥이고 살림이고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조용히 읊조리자 남편이 후다닥 달려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에서 나갔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른 가정부가 준비한 아침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저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제 성격에 몇 번이고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남편 하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한없이 다정한 건 물론이고 매일 사과하며 제 발을 주물러주며 눈물을 흘리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재경아,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아. 내가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볼 면목이 없어. 나도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내가 밉다. 자기한테 매일이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야. 치, 그걸 이제 알았냐?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시집살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 하나만 보고 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제게서 호강시켜줘. 그럼 당연하지.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버텨줘. 내가 자기한테 풀빌라를 선물해 줄 테니까. 저는 그이의 달콤한 말에 쌓여있던 분노가 사르르 녹았어요. 이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사업에 재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선배 회사에서 일하며 여러 투자자들을 설득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2번 다시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공하겠다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저는 수고한 남편을 위해 야식을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시켜서가 아닌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행복한 일이었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지기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지? 나한테 약속한 풀빌라로 이사 갈 거지? 그럼 당연하지. 대출을 조금 끼워야 하는데 풀빌라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내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집 구경하러 다니자. 와, 꿈만 같아. 드디어 시집살이가 끝나는구나. 저는 들뜬 마음으로 잠을 이루었고 이튿날 시부모님께 분가하겠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고분고분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리타분한 노인네들 상대하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정은 들었으니 자주 보고 살자. 그래서 저도 모처럼 예쁜 말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천방지축 며느리를 상대하느라 고생하셨죠.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정도 무척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작은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딸린 풀빌라를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가구와 전자제품을 모두 고급으로 골라서 집안이 엄청 으리으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곳에 사는 기쁨에 젖어 시댁에서 머무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청초한 며느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와 풀빌라에 처음 발을 딛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잠을 자지 않고 집 구경만 했어요. 정말 이 집이 우리 집인가 싶은 신기한 마음과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답니다. 그날은 잠자리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일요일인 다음날 낮까지 푹 잤네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제 옆에 남편이 없었어요. 어디 갔나 싶은 생각에 집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 넓은 집이 우리 집이란 생각에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방 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지났더니 주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가 싶어서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섰죠. 그런데 앞불싸 그이는 전화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두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사 왔다고 해서 바로 구경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늦잠을 잔 저에게 바로 꾸중을 하셨습니다. 넌 시댁에서 나왔다고 하루 만에 이 모양이니? 나한테 배운 게 있으면 실행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서방 여태 밥도 못 먹고 기다리다 이제야 우리랑 먹는 거야?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잠에 들어서요. 새 집이 너무 좋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잘 봤다. 사우나실도 있더라. 난 사람 사는 집에 사우나가 있는 건 처음 봤다니까. 여하튼 앞으로 나랑 자주 사우나를 즐겨보자. 네? 자주요? 그럼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어머님 등도 밀어드릴게요. 놀러 오라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승재야, 너 어제 얘기 안 했냐? 끔찍한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을 벗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시부모가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같이 살겠다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같이 살다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재경아, 그게 그러니까... 그이는 말을 더듬다가 이내 입을 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얘가 마누라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얘기하마. 우리도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네 시아버지가 요즘 몸이 경직되고 뻣뻣해져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이 아주 안 좋다면서 절대적인 안정과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딴 데 갈 필요가 있겠니? 네 시아버지가 요양하기 딱 좋겠다구나. 경치도 좋고 창문을 열어도 공기까지 좋잖니? 그래서 두 분 여기서 같이 사시겠다고요? 그렇다니까. 나는 당연히 네 시아버지를 돌봐야 하니까 같이 지내야지. 왜? 싫은 게냐? 일단 아버님 병을 얻으신 건 정말 안 된 일이에요. 빨리 건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5년 동안 저와 어머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잖아요. 그 전쟁을 또 치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주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통보하듯이 말했더니 시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당분간만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함을 보였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끝까지 여기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과 살 바에야 이 풀빌라가 아닌 쪽방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래, 당신 효자야. 나도 알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길 부모님이 사시게 하고 우리는 나가서 살자. 시부모님 집이어도 괜찮고 다른 집이어도 상관없어. 제 물음에 남편이 입을 열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식구를 갈라놓겠다는 거야? 내가 방금 네 시아버지가 몸 아픈 환자라고 말했잖니. 그럼 아들 손도 필요하고 며느리 도움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같이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버럭할 일이니? 승재야, 네가 말해봐.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늙고 아픈 부모를 모질게 버리고 네 처랑 같이 나가서 살래? 그이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했어요. 남편에게 누가 1번인지 말이죠. 예전에 연애할 때 효자인 게 부담스러워 이별하라고 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말해봐. 나랑 살래? 아니면 부모님과 살래? 다 같이 사는 보기는 없어. 빨리 말해봐.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하지만 그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안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5분 동안 무슨 대답을 할지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런데 저는 그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이는 효자니까요. 아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힘들고 괴롭게 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침묵하는 남편을 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화를 내셨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뒤를 돌아봤는데 남편은 없더군요. 혹시라도 저를 잡아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며칠 동안 친정에 지내면서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그이는 저에게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법원에서 보자고 말했어요. 만약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죠. 그이는 약속한 날 법원 앞으로 나왔고 저를 달래주려고 하더군요. 재경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될까? 아버지 몸이 호전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 응? 나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전 개소리 집어치워. 효도는 너 혼자 해, 효자 새끼야. 하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네 부모 잘 모시고 100년 만년 살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이는 더 이상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며 조근조근 제가 생각한 위자료의 금액을 말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말하며 저와 순순히 이혼을 했네요. 그렇게 돌싱이 된 저는 거의 3년 동안 남자는 쳐다도 안 봤는데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알아서 찾아오더군요. 어느새 제 나이 40이 된 지금 제 옆에 재혼한 남편이 있답니다.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너무 착하고 좋아서 더할 나위 없는 제2의 인생을 지내고 있죠. 제 실패한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겠네요. 저는 남편이 외도나 돈, 술과 같은 문제가 아닌 효자라는 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저는 물러갈게요.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런 말 구독자분들은 아시나요? 모든 해결은 대화다라는 말이요. 물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하지 마시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